들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국기가 어떻게 생긴지는 알죠? 아마 대부분은 잘 몰랐을 텐데 그 작년부터 해서 태극기 집회를 하면서 미국 국기하고 또 다른 우리가 잘 모르던 국기들을 자꾸 들고 나와가지고 저건 뭐지? 하는데 이제 언론에서 저게 이스라엘기예요 라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이스라엘 국기가 저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하는데요. 도대체 왜 보수파의 사람들은 미국이하고 이스라엘기를 왜 들고 나올까?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이 혈맹이고 미국에게 도움을 많이 받아서 뭐 또 친밀을 해야 돼. 그래서 미국 국기를 들고 나오는 거야. 뭐 그렇게 그렇구나. 또 지금 현 정부는 이상하게도 반미 집단이라는 그런 그 오명을 쓰고 있어요. 지금 현 뭐 여당 정부 모두 다 이제 빨갱이라는 이상한 오명을 쓰고 있어서 반미 미국을 반대한다 라고 오해를 받고 있어서 그러니 우리가 미국을 지켜야 돼 라고 해서 미국 국기를 갖고 오는 것은 알겠는데 이스라엘 국기는 왜 갖고 올까?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먼저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은 알다시피 이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본래 옛날 솔로몬 시절이 제일 잘 나갔던 시절이었고 그때가 이제 나라가 북국 강성이 있었던 때죠. 그 이후에 한참 이후에 로마에게 침략을 당하면서 로마에 이제 소속된 그 식민지 로마 제국에 들어간 식민지가 돼버렸어요. 식민지 통치를 당하면서도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쉽게 동화되지 않는 그러니까 자꾸 반기를 들고 반정부를 얘기를 하고 자꾸 이렇게 독립을 하려는 그런 이제 조짐들을 자꾸 보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유롭게 참배하시면 돼요. 절도 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고 그래 하시면 됩니다. 그래 하다가 이제 서기 한 84년쯤에 로마 황제한테 이렇게 유대인들이 쫓겨나요. 뿔뿔이 흩어지게 강제 이주를 당하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세계를 떠돌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렇게 이렇게 흘러가다가 유럽에서 주로 이렇게 머물게 되는데 유럽 사람들이 유난히 이제 이렇게 그 유대인들을 차별을 해요.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괜히 미운틀 박혀가지고 유대인들은 괜히 유럽 곳곳에 이게 독일한테만 미움틀 다 박힌 게 아니고요. 유럽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유대인들은 제대로 된 시민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농사도 못 짓고 상업도 잘 못하고 그래서 겨우 한다는 게 이제 고리대금업을 하게 되고 뭐 그래서 부자가 많이 됐는지 몰라도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2000년 넘게 계속해서 나라도 없이 종족이 유지됐다는 것은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 1차 세계대전이 되면서 오스만 투르크라는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거든요. 오스만 투르크의 주 거점 지역은 이제 터키잖아요. 터키가 이제 독립을 하게 되고 그 딸려있던 다른 나라들은 터키가 더 이렇게 그 확장해서 그 영역을 다 커버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중동 지역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이 중동 지역에 이쪽에는 왕국이었거든요. 오스만 투르크 제국 안에서도 좀 자치권을 인정받은 왕국들이 여러 군데 다수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터키가 저렇게 따로 쿠데타를 이렇게 독립을 하자 이 왕국들이 우리도 독립을 하겠다. 그래서 영국에게 SOS를 쳐요. 우리 독립하려고 하는데 영국 형아들아 우리 좀 도와줘 해가지고 그래 우리가 좀 도와주지 해가지고 영국이 중동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싸움은 이제 중동의 왕가들이 중동 싸움을 하고 영국은 그 중동들 인정을 해주면서 한 나라를 이제 독립을 시켜주려고 노력하죠. 그 사이에 이제 영국이 뭐 이렇게 그 선한 나라는 아니었잖아요. 프랑스랑 서로 짝짝꿍 어떻게 해가지고 그 지역을 넬림 프랑스랑 이제 같이 나눠 먹게 돼요. 그 중동 그 지역을 2차 세계대전까지 그렇게 하다가요. 이 자꾸 이제 이렇게 유럽에 있는 그, 그 유대인들이 자꾸 유대인들은 스스로도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같이 살고 있는 이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이 사람들도 괜히 미워. 괜히 유대인들이 미워. 그래가지고 야 이들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고요. 이들을 좀 다른 데로 옮기고 싶다. 거의 쫓아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마침 이제 유대인들도 시오니즘을 주장하면서 우리만의 공간, 옛날 모세가 그랬듯 우리도 새로운 공간, 가나안으로 가리라, 우리들의 고향으로 가리라는 그런 시오니즘이 굉장히 성하게 돼요. 마침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중동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던 영국과 프랑스는 그곳을 독립을 시켜줘요. 레바논이나 시리아 이런 데는 프랑스가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영국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스라엘 땅들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는데 풀어주면서 국제기구랑 함께 이 유대인들을 이주를 하게 시켜줘요.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거 그쪽으로 이스라엘 지역으로 모이게 됐는데요. 사실은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에 거기에 그 또 다른 종족이 있죠. 가자지구. 가자지구는 그족 무슨 족이더라? 왜 있잖아 맨날 이스라엘 나오면 무슨 족 나오면서 같이 거주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스라엘인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그들은 이제 그 안에 아이고 뭐라 하는데 그 안에서 못 나오게 하고 거의 지배하다시피 그렇게 하고 자기 그 자치권을 인정하지 아니 그 나라를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만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은 거기 독립을 1948년에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때 독립을 했을 때는 정권이 좀 사회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뭐 자유주의, 뭐 이렇게 민주주의, 뭐 자본주의 이런 그 정권이 아니었다니까요. 상당히 오랫동안 1948년부터 70년대까지 계속 사회주의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래서 공동생산, 공동분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시온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끼리 우리 유대인끼리 같은 공간에 모여서 공동생산하고 공동분배하고 이렇게 하자 뭐 이런 비슷한 건데 실제로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중동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 4차 전쟁을 겪으면서 이 전쟁들을 모조리 이기게 돼요. 너무나도 신기하게. 뭐 3차 전쟁인가에는 이집트한테는 좀 많이 좀 밀리기도 한 때도 있었지만 어쨌든 결국은 다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알고 있죠.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다 가가지고 그 전쟁에 지원해서 이렇게 전쟁에 참여한다, 참전을 한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처음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막 계속 밀리고 있고 지고 있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아무도 별로 쳐다보는 사람이 없다가 승기를 잡고 이길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막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고 도대체 왜 우리는 이스라엘을 찬양하고 있을까라는 것은 좀 우리나라에는 좀 과대 포장하는 게 있죠. 이스라엘 하면 그것처럼 모든 남녀가 다 군대에 무조건 가야 된다 하는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군대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슬람인들은 군대 안 가요. 그러니까 모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군대 가냐? 그 이스라엘에는 모두 다 유대인만 사냐? 그런 건 아니고요. 유대인이 유럽에서도 왔고요. 거주하고 있던 중동 쪽에 있는 유대인도 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에도 유대인이 있었어요. 이디오피아 같은데
그래서 유대인 중에 흑인 유대인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흑인이 딱 이제 나와가지고 이디오피아 흑인이 딱 나와서 저 유대인인데요 라면 믿겠어요? 안 그래요. 실제로 그 이스라엘 가면 흑인 유대인이 있어요. 이디오피아에서. 옛날 솔로몬 왕 때 분가해서 나갔다라는 거야, 이제.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하냐, 뭐 이러는데, 그때까지, 지금까지 이디오피아의 일부 사람들은 계속 유대교를 믿었다 이거지, 이제. 그 솔로몬의 이제 후손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1960년대 초반인가?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에서 법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발표를 해요.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이 땅으로 모여라. 시민권을 줄게. 영주권을 줄게. 국민권을 줄게. 이런 권리. 사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그 영주권 말고 그 나라 사람이라는 국민권을 얻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잘 안 줘요. 영주권은 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니라 이걸 잘 안 주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모든 유대인들한테 다 주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해서 그때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유대인, 또 아프리카에 있던 유대인, 그리고 거기 거주했던 유대인, 그리고 살고 있었던 사람도 있는 거예요. 모두 다 쫓아낼 수는 없잖아. 그 일부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이렇게 비록 다들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서로 각 지역에서 모이다 보니까요,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해요. 보이지 않는 계급이. 일단 유럽에서 온 유대인이 1등 계급이고요. 그 다음에 현지에 있던 유대인, 그 다음에 이집트 그 이디오피아에서 온 유대인, 그 다음에 현지에 있으면서 이슬람 있는 사람들, 이게 차등 이렇게 이게 너무 차별이 심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 제일 하층미라 하긴 좀 그렇지만 유대인이 아니면서 이슬람이고 이런 사람들은 군대도 못 간다는 거예요. 군대 안 가면 좋은 거 아닌가요? 군대 안 가면 좋은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닌 거야. 이제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 군대 가가지고 갔다 온 사람이 이제 이렇게 그 직장 직장에 원서를 내면 거기에 군필인지 미필인지 적게 돼 있어요. 미필이면 안 뽑히는 거지. 미필, 군필 해야지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안 가면 좋은 회사에 또 공직에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게 차별이잖아요, 보면. 군대 안 가서 꼭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이잖아요. 거기에서 농산물을 이렇게 재배를 해서 수출한다는 거 알아요? 거기서 농산물을 재배해. 어떤 걸 많이 수출하냐면 오렌지를 수출해요. 상상이 잘 안 가죠? 거기에서 자몽을 수출해요. 우리나라에도 자몽하고 오렌지, 이스라엘산 자몽 수입해 먹는다니까요. 농업혁명이라 할 수가 있죠. 그 사막지대, 그러니까 뭐 이렇게 건조지대인데 1년에 200mm 정도밖에 안 와요. 비가 잘 안 와. 그런데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비가 안 오는 지역에 농업을 해서 해외까지 수출을 할까? 이게 이제 70년대, 80년대 그때 막 많이 농업혁명을 일으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많이 수출을 하고 있어. 이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오렌지를 키우려면 비가 많이 오거나 물을 많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쭉 일렬로 심어놨으면 그 부분만 물 주도록, 그 부분만 스프링클러 가가지고 물 이렇게 해가 줄 수 있도록, 물을 최소한 쓸 수 있도록 해서 재배를 해가지고 이게 오렌지 같은 이런 작물들을 수출을 한다니까요. 신기하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것이 그때는 70년대, 80년대고 90년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이들이 이스라엘 하면 유명한 게 뭐냐면 벤처 사업으로 유명해요. 세계적으로 벤처 스타트업 기업들이 가장 많기로 유명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벤처를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막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벤처를 별로 안 좋아해. 벤처하는 사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 벤처라는 게, 스타트업 기업이라는 게 이렇게 뭐 어떤 IC 칩을 만들어요.
뭐 아니면 어떤 뭐 이렇게 유통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뭐 이렇게 만들었으면 그것을 우리나라 같으면 만들어 가지고 사원을 많이 써서 더 키워서 엄청 크게 만들어 가지고 대기업을 만들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 속성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식으로 스타트업 기업이 되냐면 어느 정도 새로운 아이디어로 뭘 벤처 기업을 만들어. 그리고 이것을 이제 좋은 아이디어니까 이제 이렇게 유명해지잖아요. 그럼 매각을 해요. 해외에 값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벤처 기업을 많이 만들어.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 벤처로 유명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요. 어린 학생들은 이스라엘 사람을 배워라 하면서 탈무드를 어렸을 때부터 막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맨날 탈무드 얘기해줘. 나도 어렸을 때 탈무드 몇 권을 샀어. 탈무드 줄 그어가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엄마하고 아빠하고 다 탈무드 얘기하고 애들도 탈무드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나이가 좀 들면 이제는 그 벤처 스타트업이 많으니까 젊은이들은 이스라엘 좀 스타트업을 해야지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요. 또 이제 남자가 군대 갈 때쯤 되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자원해가지고 전 국민이 군대 이렇게 나온대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상하게 과대포장된 이스라엘에 대한 과대포장된 것들을 들어요. 사실 이스라엘은 부자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그 GNP 1인당 GNP가 한 4만 달러 정도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 3만 달러가 간 넘었으니까 우리나라보다 부자죠. 그런데 물가가 너무 비싸요. 물가가 너무 비싸요. 그래가지고 물가가 비싸죠. 물가가 비싼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보호무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관세를 다 이제 오픈하고 별로 안 받고 그러니까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도 물자가 많이 비싼 건 아니고 우리네 80년대 90년대 초를 생각을 해보세요. 해외에서 넘어오는 거 얼마나 비쌌어요. 그처럼 이제 그 이스라엘은 물가가 또 비싸고요. 아까 말한 대로 차별이 심하잖아요. 또 아까 군대 얘기를 했었는데 군대 안 가는 사람 중에 특이한 그 유대인들 사이에 특이한 집단이 있어요. 뭐냐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 종교인들은 그 뭐라고 그러는데 그 종교인이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그냥 종교인이라 할게요. 그 종교인은 군대도 안 가고요. 일을 안 해요. 오로지 하루에 18시간씩 그 유대의 경전만 독송하고 경전만 연구하고 그런 종교인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랍비처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랍비랑 또 다른데 비슷한 종교인이에요. 그 종교인들은 계속 그것만 해. 근데 이 종교인들은 이게 이제 그 아이를 많이 낳아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를 별로 안 낳는데 하나 낳거나 둘 낳거나 이러는데 이 종교인들은 5명, 6명, 7명, 8명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일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경전 공부만 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름 나쁘지 않았죠. 종교인이라는 게 뭐겠어요. 옛날 모세가 뭐 이렇게 있으면 그 국민들이 무슨 전쟁이 있으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 전쟁에서 이기더라 해가지고 야 우리 스님이 기도를 잘해가지고 우리 모세가 기도를 잘해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이겼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져 버리면 종교인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 사회 문제가 되고 그럴 정도로 좀 그게 한 10% 인구의 10%에 이르고 막 그런다라고 그래요. 결혼은 하는데 일은 안 해. 또 자녀는 엄청 많아져.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도대체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대인을 그렇게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걸까? 이스라엘 사람을 만나보지도 않고 그냥 듣는 유대인에 대한 소문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가 성지이기 때문에 그런가? 근데 사실 교회 다니는 기독교는 유대인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사이인데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나오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세계 금융을 다
쥐고 있다라는 게 유대인들이다라는 그런 소문이 파다하고, 미국의 배후에는, 미국을 움직이는 인들은 유대인이다. 진짠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소문이 파다한데요. 왠지 믿음이 가는 그 의심이죠. 왠지 그럴 것 같은.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국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걸까? 근데 사회적으로 이스라엘에는 결코 그렇게 행복한 그런 사회 같지는 않아요. 사회적 갈등이 우리보다 더 심하다라는 거죠. 근데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부러운 게 있어요. 부러운 게. 거기에서 2000년대 초반쯤에, 90년대부터 뭐 이렇게 개발이 좀 됐었지만, 이스라엘 앞바다에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천연가스가 뭐 엄청나게 이렇게 매장이 돼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100년을 써도 남는다는 천연가스가 매장이 돼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이렇게 유출되면, 그것이 나오면서 정말 로또 맞은 거죠. 정말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것이 개발이 계속 지금 되고 있어서 이집트에다도 수출을 하고 요르단하고도 뭐 수출을 하고, 또 이렇게 바다 건너서 그 터키 쪽으로도 수출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는 지금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하고 그 이외의 아랍 나라들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상하게 지금은 분위기가 좀 달라져서 아랍 지역 나라들끼리가 문제예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아랍 나라들하고 자꾸 티격태격 하는 것보다 지금 지금은 아랍 지역에 있는 나라들끼리 서로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뭐 이런 사이, 뭐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뭐 시리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가 지금 문제가 이렇게 심하지. 막상 이스라엘하고 옆에 나라하고는 지금은 뭐 이렇게 상대적으로 덜 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또 심각한 문제가, 유럽에서 온 이스라엘인, 그 아프리카에서 온, 그리고 거기 있던 이 언어가 또 달라요. 같은 유대교를 믿으면 뭐해? 언어가 달라, 언어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서로 다른 언어를, 공용어를 쓰기가 뭐 어렵잖아요. 그래서 쓰지도 않는 히브리어를 공용어로 쓰게 된 거예요. 그게 참 난감하죠. 국민들이 히브리어를 따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뭐 말이 잘 안 통하고 이러니까 또 뭐 해야 되고,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신기하게도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는 이제 단일 민족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인데 이상하게 이제 남과 북이 나뉘어져 가지고 화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김정은이 지금 사망했다, 뭐 아프다, 지금 원산에 가 있다, 뭐 누구는 죽었다라 하기도 하고 원산에 가 있다라 하기도 하고, 좀 살아있으면 얼굴이라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게 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발표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이제 CNN에서는 죽었다라고 벌써 얘기를 했고, 트럼프까지도 나와가지고 죽은 것 같진 않은데? 라고 하고, 또 태용으로 나와가지고 죽은 것 같다라고 또 그러고, 이제, 이렇게 죽었다 하면 휘청해서, 야,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죽으면 환율이 이제 바로 쫙 올라가게 되거든요. 환율이. 지금 1230 얼마인데, 나라가 딱 불안해지잖아. 김정은이 딱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환율이 1200, 1300원, 1400원 쫙 올라갈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과거를 또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도 잠깐 흔들렸지만, 김일성 사망했을 때는 하루 지나선가 이렇게 발표를 했죠. 발표 금방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래 가지 않았어요. 굉장히 충격이 굉장히 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렇게 우리 남한에서는 잘 견디고 별 문제 없이 이렇게 넘어갔죠.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는 3일 있다 발표를 했어요. 왜 3일이나 지나서 발표를 했는지.
막 김정일은 그 지지 기반이 좀 약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김정은은 뭐 김일성은 지지 기반이 엄청 탄탄했고 김정은은 사랑받지 못한 아들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권력을 김정일로 다 이렇게 쏠려주지 못했거든요. 보면 본인이 이제 권력을 다 장악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한 3일 정도, 한 50시간이 지나서 발표를 했어요. 사망했다고. 그런데 그때도 우리 남한은 음, 어렵지 않게 좀 흔들했지만 그래도 신기하게 잘 견뎌냈죠. 그런 걸 두 번을 경험을 보면 이번에 김정은이 어떻게 된다 해도 뭐 큰 이슈는 되겠지만 남한에 이렇게 가해지는 충격은 의외로 이렇게 무서움, 두려움, 공포는 좀 덜할 것 같지 않겠나라는 예상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북한이 나라냐 아니면 괴뢰 정부냐 이런 거는 빨리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북한이 나라인가요? 불법 정부인가요? 나라인가요? 우리가 이제 나라 대 나라로 가면 모든 것이 수월해지고 편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남침이죠. 아니 북침이죠. 북쪽에서 우리나라 이 남쪽을 침공해 내려올 것이냐라는 이런 것이 그런 것 때문에 미군도 계속 있게 하고 미군 철수하면 안 된다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과연 북한이 남쪽을 침략을 할까? 과연 그럴까? 이거 우리 이제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가능성은 있겠죠. 충분히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공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글쎄 국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사실 어렵다고 봐요. 근데 이명박 박근혜 시절처럼 그런 식으로 외교를 하면 전쟁이 날 수도 있어요. 외교를 그런 식으로 단절을 해버리고 뭐 이렇게 욕해버리고 막 서로 뭐 상호 비방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스피커를 엄청 큰 걸 달아가지고 저쪽에 계속 방송을 한다잖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 갈등이 심해서 오히려 이렇게 정말 한 대 때리고 하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교역이 많아지고 왕래가 많아지고 남과 북이 왕래가 많아지고 교역이 많아지고 서로 이제 정부도 서로 이렇게 잘 지내고 뭐 이렇게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하고 이렇게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그 정도 수준으로라도 이렇게 지내고 하면 그러면 남침의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거의 사라지게 돼요. 안 그래요? 오히려 단절되면 전쟁이 생기기가 쉽지만 서로 좋은 관계면 일본하고 우리나라랑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일본은 겁나죠, 한 번씩. 일본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과거에도 지금 수천 년 동안 계속 우리 한반도를 침략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아베 하는 모습을 보면 꼭 전쟁을 일으킬 사람처럼 그런 식으로 아베가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일본이 더 무서운 거야, 이제. 북한하고는 잘 지내면 얼마든지 우리가 교역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안타깝고 그래요. 그래서 현 정부에 대한 현 정부에 거는 기대라면 그나마 이제 이렇게 교역을 하려고 노력하는 정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북한하고 좀 잘 친하게 지내고 김정은도 빨리 건강이 회복돼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형 동생 이러면서 이렇게 잘 지내서 철도도 빨리 뚫고 도로도 이제 빨리 판문점도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좀 동독 서독 자주 왔다 갔다 했듯이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겠죠. 이게 북한이 우리나라를 곧 있으면 침공할 것 같아라고 생각. 근데 좀 빨리 이렇게 공부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미국 국기를 우리나라 국기상으로 사랑하고 이스라엘 국기를 대한민국 국기처럼 사랑하고 이런 것을 보면
잘 몰라서 그런 게 아닐까? 미국의 역사나 우리 미국이 우리나라를 대한 것이 이 우리나라를 무조건 도와주려고 대한 건 아니잖아요. 자기네 나라도 이익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였고 우리나라에게 피해를 준 것도 적지가 않아요. 도움도 많이 줬지만 이스라엘은 뭐 도움 준 게 우리가 돈 받은 게 거의 없죠. 이스라엘은 어쨌든 어떤 행동과 말을 하더라도 잘 모르면 엉뚱한 행동들을 하게 되고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무조건 이제 반공. 지금은 반공이란 말을 쓸 필요가 없는 시대죠. 지금 무슨 사회주의를 하겠어요. 옛날 시절처럼 공산주의라는 것은 지금 21세기에 사라져 버렸어요. 소련이 붕괴하면서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종북이고 친북이고 지금 말이 나오는 자체가 이상한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사회주의를 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 사람도 자기들 체제를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현재 우리 체제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죠.